부암동은 이제 서울 한양 고개를 넘어가면은 이제 경복궁 근처고,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고, 거기서 넘어가면 뭐 불과 한 3, 40분이면은 바로 이 전원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의 이 아늑함과 이 도회의 이 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뭐 조선시대 내내 이 유력한 사람들의 이 별장지대로 많이 활용이 돼 있죠. 반개 윤웅열 씨는 구한 말에 이 군부 대신이어서 대부분의 일생은 이제 아주 격동기에 이 근대적 군대를 만들기 위한데 몸을 바쳤던 무골입니다. 그 아들이 윤치호라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회운동가셨고, 이 집이 이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었는데 거의 접근 불가. 그래서 이제 원형을 그대로 추적해 나가면서 복원하는 게 첫째고, 그러면서도 이 현대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원래 그 자연 모습을 살리도록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이렇게 폭포가 있다는 건 경사가 굉장히 심화된 뜻이고, 그 경사를 하여튼 여러 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자연지형과 순응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게 되는데, 이 계단은 뭐 이 자연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약간 지대가 높아야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 집의 특징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이 계곡가에다가 이 사랑채와 이제 별당을 만들었고, 그 좋은 경관은 높이 올라갈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2층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를 조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안채와 행랑채가 들어설 때도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사지를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계곡은 아마 이제 이 안평대군 때부터 조선 초부터 아주 유명한 계곡이 돼서 이 무계 계곡에 이런 그 칭호를 갖게 됐고요. 거기 이제 폭포 같은 게 떨어져서 지금 폭포 자체가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폭포가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연못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많은 이 물 수량이 있는데, 그거를 또 바로 흘려보내질 않고 이 연못을 또 만들어서 가둬놓고 거기 또 즐기고. 여기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청단청, 홍단청이라고 하는 청단청이 특히 이 자생지로서 굉장히 좋아서 이 계곡을 더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윤흥려 별서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는 그 계곡과 이 폭포의 소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생식물들, 이런 그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집이 이렇게 떠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아마 생명은 어쨌든 그 별서라는 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즐기기 위함이니까 그 자연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건축은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순응해 나가는 좀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별서라고 하는 것은 별장이기도 한데 또 임시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홍역이었고, 그 다음에 성홍열이었어요. 이 두 개의 전염병이 돌면은 유력한 사람들은 다 서울을 떠납니다. 여기는 뭐 바로 고개를 넘으면은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피신을 하다가 이쪽 동네가 좋으니까 정착을 해서 별장을 짓게 된 거죠. 한옥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 한옥은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응축된 하나의 건축체예요. 그러니까 한옥을 이제 설계하게 되면, 또 거기 살게 되면 마음대로 이렇게 그 현대주택 같이 넓게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고, 하여튼 제한된 틀 속에서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죠. 자연을 지배하는 집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화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집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되면은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게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이걸 뭐 집합적 그 건축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아도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이 한옥을 다뤄 나가는데 또는 설계하는데 생각할 요소가 많고,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이 건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을 보듬으면서 인간의 그 성숙도나
이런 또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그 아주 알지 못하는 매력들이 그 안에 숨어 있죠. 그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 우리나라 이제 소위 개화기, 근대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논쟁됐던 게 뭐 동도석이다. 그러니까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그 물질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전통적인 것과 삶과 서양의 문물을 그 안에 용해시키는가.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또 지식층이나 상류층들의 아주 관심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옥의 그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별당같이 좀 서양식의 건물들을 만드는 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한옥 속의 양옥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서울의 이 상류층들 집에서 간간히 나타나는데 이제 2층에 벽돌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옥을 갖다 붙이고 그 한옥 위에다가 이 별도의 테라스 같이 이건 테라스는 우리나라에 없던 건데 이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서 이 자연을 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한옥 위에 이렇게 좀 하여튼 테라스가 만들어진 이 뭐랄까 이게 스페인풍의 이런 테라스가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이 집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어쨌든 한옥은 무슨 반려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반려견 같이 이 집주인이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애정을 쏟아야지 유지가 되는 집이에요. 뭐랄까 이 강한 집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이런 건축이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나 이제 여기 이 전체 한옥을 좀 현대적으로 쓰시겠다 이래서 외관은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내부에 제일 문제되는 거는 단열, 그 다음에 그 냉난방 문제, 그 다음에 도난, 이 보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침 이 댁 주인께서 이제 그 큰 그 창호 회사를 하고 계셔서 그 이점을 많이 마음껏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 새롭게 제작을 이 한식 그 시스템 창호를 제작을 해서 전부 안쪽에 내부에다 이렇게 배열을 해서 단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그런데 방충망이라는 게 비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화학 제품이잖아요, 주로. 근데 한옥에 전혀 맞질 않아서 뭔가 좀 새로운 소재를 찾아보자 하다 이 삼배라고 하는 전통적인 소재를 이 방충망으로 한번 써봤더니 상당히 뭐 효과도 좋고 방충도 되고 운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방충망을 만들 수 있었죠. 이 댁뿐이 아니라 지방에 가도 많은 집들이 이 당시의 전염병들을 피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집들 많이 발견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결국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집된 환경 때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임의 격리,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런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고 아마 100여 년 전에 이제 성홍열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지혜로서는 떠나 있는 게 가장 그걸 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팬데믹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것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누구나 그걸 다 누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하여튼 좀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다시 소우주로서 다시 재조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벌써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건 집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또 가구가 오히려 더 잘 팔리더라고 하는 것도 주택의 생활이 이제는 풍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집안에서만 모든 걸 살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하는 산업화를 통해서 이 분업화되고 도시와 이제 주택이 되면 주택이 도시에 뺏겼던 걸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넓은 땅을 가지고 누리기는 어렵지만 좁은 공간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게 아마 건축가들의 또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산업화 시대에는 뭐 유명한 언설같이 주택은 뭐 살기 위한 기계다, machine for living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기능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소중함이 다시 또는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공간들인데 그 좀 불편하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이 오히려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죠. 특히 뭐 요새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정신만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 건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움직여야 되고 많이 오히려 한옥은 공간은 가만히 있고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같은 공간을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런 것들이 한옥에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편해지면 어떡하겠느냐. 더 편해지면 더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좀 나태해지고 그래서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통적인 우리 고유한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가치를 발휘할 수는 없는데 한옥 안에 숨어 있는 인류가 그래도 몇천 년을 살면서 뭐 꼭 한옥뿐이 아니라 뭐 유럽의 전통 건축도 마찬가지고 좀 오래된 건축들은 몇천 년 동안의 그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집을 시켜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역사에는 그런 게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그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형태적 디자이너가 아니라 정말 생활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약간의 철학적 건축가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